네, 토론 사회 맡은 환경연구원 조공장입니다. 오늘 저희 평가학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토의를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민감한 이슈를 학회 주도로 논의를 계속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민감한 거 더더욱 격렬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보통 토론을 이렇게 길게 15분, 20분 해주시는 토론자도 계시는데 오늘은 좌장의 권한으로 짧게 5분짜리 모래시계 준비했습니다. 5분 이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뭐냐면 토론을 3라운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제가 크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질문은 과연 환경영향평가에 거짓 부실이 있는가? 있다면 왜 발생하는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발표에. 그 얘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짧게 얘기해 주시고 다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라운드는 그럼 지금 현행 처분 또는 현행 책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 쪽에서 하실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거짓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냐? 뭐 이런 다양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좀 전재가 박사님 팀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라운드 한 20분씩 세 라운드를 짧게 자유 토론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오신 토론자분들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제 옆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사회 신복수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의 오은진 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협회 박민대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술사의 정지연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경민 조사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게 환경영향평가 국민연대 지욱철 의장님 멀리 통영에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라운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과연 환경영향평가에 거짓 부실이 있는가, 있다면 왜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거짓 부실이 진짜로 있습니까?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웃고 계시는 저희 박민대 회장님부터. 예, 그 협회장 박민대입니다. 사실은 특별 세션을 조금 이제 조공장 박사님하고 논의하면서 의회 참여도 저희가 좀 부탁드렸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경위 비서관께서 원래 오신다고 했다가 다른 또 외국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못 오셔서 참석을 못 하시게 됐고요. 기타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거짓 부실이 있는가, 이 문제는 이제 거짓 부실에 이제 정의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행정 어떤 단계상의 어떤 처벌을 거짓을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영향평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향평가의 목적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저희가 사소한 실수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소한 실수가 실제의 영향평가 목적을 못 따라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자한테 이익을 부여하거나 한 것이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조사 부실이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협회에서 올해는 그 조사 부실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환경영향평가 목적성이나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의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영향평가업에 근무하거나 하면서 봤을 때 그 환경영향평가는 복합적인 이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도 아시겠지만 20개가 넘고 그 중에 작성은 10개 항목 정도 하지요. 그래서 조금의 조사가 되거나 했을 때 어떤 놓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거짓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가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 다가가서 어떤 그 환경 보존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절차상에서 어떤 처분의 과정은 보게 되면 그런 지속 가능 발전이나 기술 개발에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업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저희가 최근에 그 상당히 문제점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판단 기준에 대한 거짓 부실 판단 기준에 대한 적용을 받아서 행정처벌을 받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순 실수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판단 기준이 엄청나게 단편적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니면 거짓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정처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발표자가 김철희 그 발표자가 말씀했듯이 34 대행업체가 또 연루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저희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거짓 부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진짜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판단 기준에 약간 이 모순이 있다. 무조건 사실과 다름없으면 거짓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왜 앞에 무슨 전제 조건이 단순 실수가 아닌 어떤 중대한 어떤 고의성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든지 또 그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협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사업자가 또는 대행자가 어떤 이득을 취했다든지 협의의 목적으로 뭔가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거 판단 기준에 연관돼서 행정처벌을 받으면은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제 조건이 하나도 없이 그저 사실과 다름없으면 거짓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처리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반려 기준도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보고서가 거짓이거나 부실이면은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판단 기준만 딱 하고 나서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 그 이야기는 현재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부실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기준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단 기준 그런 거는 두 번째 라운드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짓 부실이라고 해도 의도적인 것 또는 목적성에는 어긋나지 않은 것 또는 단순 실수 이런 게 있는데 거짓 부실을 좀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정출 교수님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예. 2019년이었죠. 대저대교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실검토 전문위원회 제가 그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한 7시간 동안 그 회의에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이제 다 들어야 됐어요. 사실 환경단체 쪽 입장도 그렇고 이제 반대편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사실 KI 근무하면서 환경평가 검토 업무를 하다가 학교 왔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처음이었고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부실 검토
거짓 보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사실 저도 7시간 동안의 그 논쟁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7시간 동안 들었어요. 당시 기억에. 그래서 뭐 맹꽁이 있는데 없다 했다. 근데 조사할 때 없었다. 그런 논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논쟁을 가지고 거짓부실이다 하기는 사실 어려웠고 우리 위원들이 그때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7시간 동안 들어도. 당시 이제 환경질 측정업체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경찰 수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청에서 고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한 석 달 후에 다시 와달라더라고요. 갔는데 조사를 들어갔더니 이제 하지 않은 걸로 나온 거죠.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걸로 그쪽 팀에서. 이래 되니까 이제 아마 재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사태가 일종 대형업체가 책임지는 형태로 아마 법적으로 현재 돼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지금 일파만파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저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있느냐 없느냐 왜 발생하느냐의 문제보다 저도 지금 환경평가 학회 이사인데 이 환경평가 위기입니다. 위기. 최대의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건가. 이게 사실은 사회적 정당성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 처분이나 이런 문제는 좀 더 개선 사항이 있고 우리가 더 논의돼야 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사실 사업자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사실 환경적 보전을 통해서 뭐 사업이 적절히 갈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되돌아볼 기회가 이번에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논의가 조금 더 깊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위기에 대한 얘기는 오후 심포지엄에서 또 해주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한 결과 거짓부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부실을 만드는 경우, 정말 안 좋은 경우죠. 그런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샘플링 조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은 생기는데 거기서 생기는 거짓부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가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세한 부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민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평가 목적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 정도 사소한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하나 저희가 보면은 항상 다른 걸 바라보고 서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형 환경영향평가 그 설명회 공청에 있는 그런 사업과 지역에서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또 상황이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는 주민 참여도 없고 여기서 조금 지육철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이런 거짓부실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단체를 여기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짓부실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문제도 나왔고 한데 제가 거짓부실을 바라보는 저희 입장 뭐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왜 할까? 이게 시민단체의 물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마 여기서 다 동의되지 않겠지만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것은 그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성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 이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고 난 다음에 반려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식을 하거나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첫 번째 발제해 주신 분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제가 시민단체가 막 비난한다 그러니까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공감을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고요. 제게 이제 발언권이 좀 주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대안 마련에 있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요.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짓부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자산 골프장 지금 남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100몇십만 평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경동건설이요. 지금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한 6만 제곱미터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하고 보니까 이제 106만 제곱미터, 110만 제곱미터 가까이가 생태자연도 1등급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사업자가 또 거기 조사를 했는데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안 했다라고 저희 이제 시민단체는 믿는 거죠. 사계절 조사해도 솔직히 며칠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조 조사를 하는데 가을에 하게 되면 없습니다. 이런 문제, 이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모를까요? 다 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부실 문제는 의도적인 것이 사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의도되었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위한 요식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게 꼭 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짓부실 진단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쳐도 될까요?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 전체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에 그 환경영향 평가 도입할 때 그 환경영향 평가, 4대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뭐 전략 평가 쭉 하다가 중간 단계 1992년인가요? 그때 사후환경 조사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환경영향 평가 과정 중에서 그 조사라든지 이런 게 부분 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 과정에 운영상에 어떤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후조사 과정에서 조치를 취하라는 게 제도 도입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정 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왜 거짓이 되는지, 그리고 또 협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현장의 생태계의 전반적인 특성을 보고 협의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정 종을 발견하고 못하고 이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거짓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사후조사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 그래서 전체 틀에서 시스템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벌써 2라운드 주제를 넘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 1라운드에서 말씀 안 드린 게 하나가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저도 뭐 환경영향평가 제도 연구했는데 부실이란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2006년에 부실 도입할 때 되게 반대를 했는데 뭐냐면 스코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코핑이라는 게 예를 들면 10몇 가지 항목 중에 중요한 항목만 정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평가서 작성하는데 스코핑 때 6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6개 항목을 만듭니다. 이거 완전 부실이죠. 규정에 있는 다른 항목들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건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가을 학회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제도에서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고 자기 것만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갔습니다. 처벌 문제, 처분 문제, 책임 문제, 이 거짓부실에 대한 대응 문제, 이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메인 이슈 아니었나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려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사회 정지현 회장입니다. 지금 이제 영향 평가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평가를 하는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100건이 들었는데 부동의를 한두 건밖에 못 했다. 과연 우리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필요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까 여기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조사들이 잘못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돼 가면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 그걸 다 개발하고 싶지만은 평가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생태자연도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계시기 때문에 다 사업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해서 바뀐다 해서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에서는 영향평가법이라는 걸, 이 법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20개 부처 가서 도장 다 받아가 와서 이렇게 평가하고 사후조사 만들고 이런 데 하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늘 공직에 그 법 만드는 분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리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3년 전에 이런 그 비슷한 건으로 부실이 나타났는데 공무원이 고발을 검찰에 했습니다. 검찰에 했는데 검찰에서 보고는 이거는 그 조사하는 업체의 문제지 당신네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다행히 기소 안 하는 걸 뭐 불기소라 기소유예를 해서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6개월 영업 정지 받을 정도 되면은 아까 사법상의 죄로 보면은 징역 한 뭐 몇 년에 벌금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사법상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6개월 영업 정지 정도 되면은 거의 구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아까 우리 물환경보존법이나 환경법의 법규 이렇게 쭉 보면요. 근데 그 법도 다른 건설 쪽의 법에 비하면은 굉장히 세게 돼가 있습니다. 세게 돼가 있는데도, 그런데 여기 우리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 고발을 하면은 아마 구속 정도 돼야 6개월 영업 정지가 되고, 한 번 더 영업 정지하면은 그 허가 취소가 되죠. 이 정도 되겠다면. 그런데 이런 면을 볼 때 최근에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아마 아까 제가 검찰에 고발돼서 기소유예가 막 똑같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평가를 하는 당신네사하고 조사하는 업체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이제 받고 그랬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여기 나 토론하는 입장이니까 그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게 판결을 받아보면 이 죄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면은 판사가 판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그 하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래 벌칙을 준다는 생각을 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평에 맞게 이렇게 이제 검사가 보고 판사가 봐도 이 정도 되는 6개월 영업 정지 된다 이렇게 서로들 같이 가는 정도의 행평성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됐기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통 쪽에 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게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어느 날 CCTV는 하나 딱 붙은 이후로는 거기에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법을 제도를 하는 분이 하나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싹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이런 일로 이런 세미나를 안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해주시죠. 우선 그 이제 처벌에는 이제 정의가 다 숨어 있어야 되고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처분 결과의 정당성과 과정의 정당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고발, 조사, 기소, 판결 거의 한 기관에서 다 그냥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본인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일을 뒤로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정의 정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 제가 좀 토론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의 정당성에 있어서는 뭐냐면 누구의 잘못이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잘못이냐, 이것이 지금 아까 발표 2에서도 하셨지만 명확성의 원칙이 좀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 안 되고 있어서 이 결과적으로 환경평가법에 의한 거짓 부실 처분이 저희가 업계나 다들 이거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금 기술자들이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이 이제 이러한 법들이 기술자를 슈퍼을로 만들고 있다. 사업자들한테는 뭐냐면 그냥 서비스 사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환경부 의견을 전달하는 자 역할, 뭔가 사업자하고 토론해서 답을 낸다는 역할이 아니고 그냥 사업자 의견 전달하고 환경부 의견 받아 전달하고 뭐 그 정도의 그냥 역할에 저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역시 승인기관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절차 대행자, 그냥 뭐 공문 받아다 접수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협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기관과 더불어서 내용 지적하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고 그냥 받아다가 다들 열심히 또 만들기만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 결과적으로는 이 처벌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아까 일주제에서 하셨듯이 그 어떤 명확성의 원칙이 좀 저희 법에도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을 좀 많이 열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 업계에서 한 32년 하다 보니까 선후배들의 그 고충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많이 이야기해야, 그분들을 대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황건주 박사님이 쭉 그 법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행정처분을 지금 일종한테 주어지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지, 대부분 조사, 이종 또는 환경질 측정 대행업체, 이 조사에 대한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서 그게 일종에 대한 책임 전가식으로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에 대한 문제라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좀 더 좋은 제도가 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종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만 처분해서 될 사항이냐. 그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은 전체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이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대행자만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료에는 물론 재대행자의 전문 조사기관에 대한 자료도 들어가지만은 협의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해서 하면서 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이 다 수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 대행자만의 책임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어떤 의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일종의, 지금 현행법에서는 시행규칙 별표 그 3에서는 거짓 보고서이면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행위자별 불법 행위에 대한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처분해야만이 이 제도가 좀 실효성 있게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대행자가 처분을 받고 기술자도 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어디를 봅니까? 그러면 유사한데 건설 분야의 다른 건설업은 용역업은 어떻게 됐을까? 건설기술진흥법도 보고 건축사법도 봅니다. 거기에는 뭐가 돼 있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는 거짓 보고서 작성하면 1차가 행정처분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2차는 등록 취소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술자 최근에 또 한 번 또 강화됐죠. 평가사 한 번 딱 잘못하면 자격정지 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딱 그 거짓에 걸리면 자격 취소입니다. 이거는 국가 자격 기술법이 있죠.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격 취소는 자격을 얻을 때 거짓이나 부실이 있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지, 일단 자격을 얻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지, 자격 취소를 가지고 근본적인 걸 가지고 처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법에도 위반된다. 그래서 이 대행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술인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분명히 좀 보고 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왜 처분을 내렸으면 됐지 왜 또 처벌을 또 받습니까? 이중 아까 뭐 법률적으로는 이중 위험, 회피 사항, 중복 규제에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행정처분을 6개월 받습니다. 영업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나는 날로부터 1년 동안 PQ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6개월에 가산해서 1년이 또 처분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 한번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됐지 그거에 더해서 또 처분을 내리는지, 이러한 벌점 제도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획자정부에서도 이중규제라고 해서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 기관끼리 어떤 그 행정에 대한 통일성은 있어야죠. 여기서도 없애야 된다. 이 PQ 관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간담회를 환경부하고 하면서 자료를 얻은 건데요. 거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20년 8년 동안 협의 건수가 5956건입니다. 그 중에 거짓은 23건이었고 부실은 17건이었습니다. 40건이었죠. 아니 5만 건에 40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사회 문제화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언론이 문제화 시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5만 건에 40건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이러한 것을 보고 대행자, 기술자, 거기에 속한 기술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좀 노력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행정처분으로만 이 제도를 필요성 있게 답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 판례를 보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똑같은 보고서, 거짓이 있는 보고서를 가지고 왜 대행자들한테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승인기관에서 행정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되는지,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하지 아니하는 것만 못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은 실시계획 승인 취소는 하지 않는다. 그럼 불가하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보고서를 가지고 누구는 처분받고 누구는 안 합니까? 저희가 처분받았으면 실시계획 승인 취소하셔야죠. 절차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판례에서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봤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행정처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판단 기준도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줌에 한 153분 들어오셨네요. 최근에 한 온라인 회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관심이 높은 걸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 녹화 영상은 평가학회나 평가협회 홈페이지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체에 보실 수 있게 하고요. 당연히 오늘 하루로 안 끝나고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있으신 분, 네, 지욱철 의장님.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셔서 대답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제안해야 될 내용도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5만 건대 40건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부실 나오게 될 때에 시민단체가 대부분 개입됩니다. 그런데 5만 건 중에 시민단체가 개입되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제 개입되어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부실입니다라고 제안한 그 건수와 거짓 부실로 판결났던 건수를 비교해야지 5만 건대 40건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벌 문제 지금 나왔으니까요. 1종, 2종 이 처벌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이렇게 업체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이 나중에 세 번째 질문에서 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1종과 2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사업자는 자유로우냐?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자 처벌이 없습니다. 특히 국가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짓부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국립생태원도 운영을 하니까 국가에서 협의기관의 승인기관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는가, 승인기관은 협의기관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돼야지 지금 1종하고 2종에게만 집중되어진 이런 처벌 구조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벌을 받지 지금 그 거짓과 부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승인기관과 협의기관, 특히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 전재경 박사님께 조금 중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재경 박사님, 우리나라 이거 규정을 보니까 정말 평가 대행자들만 처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쪽 연구하시니까 사업자가 있고 평가 대행자가 있고, 외국은 평가 대행이란 말을 안 쓰죠. 외국은 또 오히려. 근데 사업자가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저도 KI가 검토기관까지 책임자라고 정말 불안한데, 어쨌든 협의기관, 승인기관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각 주체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연결된 질문인데, 전략환경평가라는 거는 행정기획이니까 행정기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더라도 어쨌든 법적으로. 그러면 전략환경평가가 부실이 되면은 그 책임은 지자체나 정부가 져야 되나요? 결국 사업자 책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매우 포괄적인 질문을 하셔서요. 제가 1, 2분 안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아까 하은조 박사 발표 중에 가불병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보셨는데 거기 보면은 그 서로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행정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행정기관은 완전히 그냥 논단위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은 실제로 사업자에 대해서 뭔가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실효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불병정 중에서 환경청은 그냥 사업자를 대행하는 평가 대행업체 평가사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당구를 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그 3쿠션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영향 평가에서 그 책임과 처벌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률상 책임 이론에서 보면 아주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들이 자기들이 가진 권한에 비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책임을 면하다 보니까 책임이 우회하는 구조를 그렇게 취하고 그래서 우회라는 말보다 쓰리 쿠션을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잘못에 대해서 주로 전략은 즉 행정 계획을 의미하죠. 개발 계획이나 기본 계획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자신이 거짓 부실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묻는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본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는 구조가 없는 것을 행정기관 스스로도 그것을 베껴서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간다면 우리 근대 법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임의 원칙은 개별 책임, 개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아까 신복수 부회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캐나다 환경청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들을 아주 못살게 들들들들 볶아서 평가의 진실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환경청은 행정기관 자신이 직접 그냥 그러니까 KEI가 그냥 평가청이 돼버린 겁니다. 행정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평가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까 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평가는 사실상 공동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하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하면 공동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동네 북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네가 혼자 다 책임져 사후를 우리가 보장도 못하지만 그런 식의 지금 책임과 불법의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30분 나왔는데 한 15분 정도 저희 3라운드 돌고 드리겠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플로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포함해서 우리 김경민 조사관님이랑 우리 오은진 과장이 아직 발언기 안 드렸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45분에 마치고 플로어랑 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경민 조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거짓 부실 말고 어느 순간에 환경이 어떤 핵으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걸로 떠오를 줄은 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환경의 정의가 사실은 국가가 내리고 있는 정의와 시민단체나 국민이 바라보는 환경이 사실은 많이 달라서 예전에 천성산 그 맹꽁이 있을 때 원고 적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바라볼 때는 도대체 가장 피해를 받는 맹꽁이는 환경의 주체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걸 도저히 수용을 못하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다른 상위법에서 사실은 맹꽁이를 그러니까 원고 적격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될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 이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나 이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몇 년 동안 별로 이렇게 잘 쳐다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나가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나 아니면 유역청, 환경부, KI 이런 쪽은 그냥 이렇게 회의만 하는데 실제로 피해를 받는 곳은 이 영향평가 단체 이런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금 아프고요. 지금 영향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되는 부분인가? 지금 환경부가 이거 끝나고 나서 그리고 거짓 부실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수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보면
그 뭐 팔당호에 물고기가 몇 마리 사냐라고 할 때 사업비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물고기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뭐 3천만 원 주면 물고기가 팔당. 왜냐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건 거짓부실이라기보다는 사업비 안에서 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물고기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영양평가의 어떤 그 금액보다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적정한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시민단체나 저도 사실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처음부터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자에서 만약에 사업자는 우리는 잘 모르고 영양평가사가 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인용한다라고 하지만 이 비용이 사업자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사실 계속 예전에 나왔잖아요.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비용을 공탁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마련되는 어떤 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모든 연구원 중에서 특이하게 정책과 그 평가 중간에 중간점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희한한 연구원이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바뀌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게 정책과 평가가 같은 기관에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가 업무가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계속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바꾸면서 평가는 또 숨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이 볼 때는 평가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게끔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기관이 KI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아니면 KI 이 부분은 좀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사장님이 거기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제도가 약한 고리가 책임지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거짓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회장님께서 뭐 CCTV를 달았더니 확 줄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평가서를 작성하는 그 사이에 그거를 뭐 환경부나 이런 데가 하기 스크리닝을 뭐 1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평가서를 한번 발표하는 자리에 시민단체가 의무적으로 좀 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민단체는 좀 어느 정도 이 평가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나 아니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민단체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한번 들어가서 하는 자격, 한번 이게 스크리닝을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도 그 의견들이 좀 이 평가서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좀 약간 두서없이,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5분씩 한 명씩 줬는데 이렇게 끊고 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했는데 예. 그렇고 제가 영양평가라고 하는 업무가 한 10년 전에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가고 그냥 법이 좀 바뀌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안 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걸 한번 좀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보다 상위법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부 내에서만 이렇게 보고 환경부가 뭐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시민단체 이제를 포함해서 다른 상위법들을 바뀌려고 하는 노력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I는 제가 답변하고 다음에 저 없을 때 따로 토론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다 해주시죠. 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나을까요? 네, 정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저는 사실은 이학을 전공하고 평가업계로 왔어요. 근데 조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가장 두려운 질문은 뭐였었냐면 네 조사가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나였어요. 제가 물을 들어가게 되면 오염원이 나오는 전후를 분석하고 오염원을 분석해서 맞춰보고 막 했었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 그걸 분석해서 결과를 낼 수 있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럼 우리 조사가 저 일종에게 그 조사가 그걸 대표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 누락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전수조사하면 누락이란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서 표본조사인데 이걸 누락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좀 저희가 조사에 관련돼서 거짓 부실을 다룰 때 이런 기본적인 맥락은 좀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나는 뭐냐면 기반입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 기반이 얼만큼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 최근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우선 이제 이종의 생태 분야가 되죠. 생태 분야 아마 동물, 식물, 육수 뭐 구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포유류, 양서 파충류, 곤충류 뭐 하게 되면 그게 한 구분하면 8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큼 될까? 협회에 지금 등록된 인력이 한 200명 되는데 그럼 200명이 다 그러면 전문가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과거부터 영양평가에는 그 학교에서 학위 가진 분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류학이 되게 잘 발달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너무 이 분류 쪽으로 치중해 조사표에 치우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물론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전략평가 때는 좀 더 광역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데이터도 많이 모으고 좀 더 조사도 좀 전수조사에 가깝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입지를 저희가 하냐 마냐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영양평가 단계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부딪히게 계속 똑같이 전략평가 하듯이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고민들이 여기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좀 그동안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거짓 부실과 연동돼서 이게 행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 내재되어 있는 우리 기반의 문제,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도 좀 많은 토론이 돼서 실제적으로 좀 우리 영양평가 목적도 달성하고 영양평가 제도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그 어떤 거짓 부실에서도 뭔가 명확히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주철 교수님, 그 다음에 의장님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한 번만 더 이것만 하고만 들게요. 이 부산 그 대저대교 사건을 좀 이야기 드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됐냐면 시랑 이제 환경단체에서 아마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제 부산시장님 면담이 들어갔고 대저대교 새로운 노선 설정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다시 했고 그래서 아마 그 논의가 좀 받아들여져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 회의 참석도 했는데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부딪혀요. 그 부산시의 그 교통국은 전혀 그렇게 협의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제 환경평가 대응업체가 처벌을 받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지만 부산시는 무슨 책임이냐? 부산시가 사업자였고 인허가청인데 다른 대응업체로 그냥 바꿔서 바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이 사실은 시민들 보는 입장이나 환경단체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당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불관계로 정치적 관계로 볼 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관계 아니겠어요? 시가 그렇게 원했을 것 같고 그렇게 대응업체들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안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맞는면은 그럼 과연 이런 관계 속에 평가업체의 자율성이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사업자나 그 인허가청이 같은 기관이고 그렇게 꼭 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평가청이 다른 안에 대해서 이 부당 좀 이거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이 들면 이 도로 사업을 계획할 때 환경적 평가를 같이 수행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아직도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문제고 아까 전략환경평가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것도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자, 제가 도시계획 전공이라서 전혀 뭐 환경 부분을 고려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토부에서 그 국토계획 평가 제도로 도시기본계획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구 부분 다 조작하는데 그거 완전히 거짓 부실이죠. 그렇게 걸면은 그런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좀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떤 처분의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아까 우리 발표하시는 선생님이 행정행위 처분성이 필요한데 안 돼 있는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면서도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결국은 이제 승인기관, 검토기관, 협의기관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의 기관들이 공동 책임이어야 되는데 이제 오직 대형업체만 가는 형태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평가업체의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공탁제를 좀 도입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한 번쯤은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또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은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적절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또 부분은 뭐 부실 검토를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가장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업체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은 항상 숙제로 남고 한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게 윤리적 문제거든요. 윤리 규정의 문제라서 처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로서 이게 우리 환경평가협회 차원에서 윤리성 강화 부분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 부조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신뢰가 우선입니다. 내부 신뢰가 우선이고 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견제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이제 도시계획 전공인데 제가 미국 도시계획 학회 이렇게 협회 이런 데 보면 윤리 강화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이죠. 대부분 미국의 도시계획가들이. 근데 시장의 이익을 위해 메이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저버렸을 때 어느 윤리적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죠. 그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서 뭐 도시계획 기술사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정당성이 위기가 오고 사실 환경평가를 왜 하느냐의 문제로 시민들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피해는 누가 받을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당연 평가 대응업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타격이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환경평가가 왜 하느냐 사실은 과학적 지식의 적용이라는 측면이 있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두 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KI가 뭐 하는 부분은 저는 KI 출신이라서 KI를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 문제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아까 과학적 지식의 적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책하는 부분들이 또 평가에 또 이용될 수도 있고 나름의 장단점 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그 부분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님, 그다음에 신목수 회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이야기인데 짧은 시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짓 부실 문제를 넘어서 환경영향 평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첫 번째 저는 환경공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 입지 선정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비용 공탁제 이것도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크고
거시적이어서 이 학회나 아니면 정부나 이런 데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실천 가능한 거짓 부실을 줄이기 위한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제가 왔습니다. 뭐냐면 시민과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조사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실천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과학자라고 했을 때 저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을 길러내던 은퇴한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과학자에는 박사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희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을 지내시는 원종태 국장님 같은 경우 매주 노자산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성이 박사들보다 더 낫죠. 그것 때문에 생태자연도 등급 지역이 1등급 지역이 확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경동건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제시도 피해를 보고 있고요. 낙동강 교육청도 부담이고요. 다 부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활용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겁니다. 이뿐입니까? 최병수 박사님, 민물고기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도 자료를 활용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생태원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업로드를 해 놓는다 그러면 조사업체들이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면 뭐 이종이나 일종이나 다 부담을 가지겠습니까? 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시민과학자를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기존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침에만 넣고 활용만 해준다 그러면 이게 국토환경정책과에서 과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하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만 마련되어진다 그러면 상당수 이런 거짓부실 문제는 해소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 다음으로 오은진 과장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만은 어쨌든 총의를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드립니다. 네, 중요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럼 신복수 회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역의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 아주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조사 비용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아까 전적영 박사님이 캐나다 제도를 도입 이야기하시면서 그 진실 공방을 치열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은 검토 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오고 또 협의관이 그걸 전달을 저희한테 해줍니다. 문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 만나서 진짜 토의하고 싶습니다. 평가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럴 자리가 진짜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협의제도입니다. 문서제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의기관의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십니다. 어느 전문성을 좀 갖추려고 하면 그 공무원제도의 한계죠. 이제 다른 인사로 해서 다른 데로 가시는데 좀 협의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 분야에서 좀 오랫도록 근무할 수 있게, 그래서 전문가로서 협의에 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자에 대한 문제인데 사업자에 대해서 대행자가 좀 자유롭고 또 조사 비용이라든지 과도한 그 과업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건 아마 이제 사업자의 어떤 준수사항,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교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드디어 기다리셨습니다. 오은진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환경정책과장 오은진입니다. 한 1년여 이 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또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한 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동강 그 관내에서 이제 밝혀졌던 이종업체의 거짓 부실 때문에 평가 시장 자체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더 큰 거는 정말 아까 평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환경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는 항상 업체들 또 관계자들 전문가분들 다 같이 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래서 이 학술대회 이 세션도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건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의견들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있고 또 조금씩은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목이 좀 자주 잠깁니다. 조금씩은 이제 바꿔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신복수 회장님 여러 번 말씀하셔서 압니다. 이중규제라고 해서 또 불이익 많이 보셨던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행규칙 개정했던 내용들은 정말 억울하게 너무 많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는 담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판례도 있고 하다 보니 아주 면책까지는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어찌됐든 추가적인 어려움이 더 겪지 않도록 저희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행정에는 절차가 있다 보니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가능한 저희 담당 사무관, 주무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 얘기 들었고요. 가서 돌아가서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거짓부실 판단 기준 가지고 업체분들 만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 계속 나눠가면서 하지 저 일방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간에 고민해서 만들었던 어떤 기준안들은 조만간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특히 협회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또 직접 만나서 계속 얘기를 들을 거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소통해 나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바뀌는 부분들도 얘기하시고 저도 이제 1년 되긴 해서 아직은 더 있겠지만 이제 가더라도 이게 시스템으로가 돼 있다면 좀 안정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고 싶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탁제도 말씀 나왔고 그래서 그 시범 사업도 해보고 있고 저희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하고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든 어떻게든 다양한 노력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정답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체감도가 높아지고 더 실효성이 있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지육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민 참여 문제, 그러니까 전문가가 됐건 의견이 되었건 이런 부분들 다 신경 쓰고 더 새겨 들어서 제도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느꼈던 거는 기존과 다르게 환경 의식 수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 수준 이런 것들이 월등히 높아졌거든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제도가 그나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잘 치유해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계속 반성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달라지는 것들에 맞추어서 좀 더 실효적인 제도가 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제도가 되고 거기에 다 함께하는
우리 이 평가 이해 관계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이 아니라 뭔가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저희 발자신 전재경 박사님하고 김철희 전무님 의견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플로어에서 받을 시간이 없는데 꼭 한마디 있으십니까? 플로어에서 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또 네, 그럼 선생님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전 박사님, 김철희 전무님, 그리고 선생님 하고 끝나는 걸로 해서 발언은 2분 이내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카메라를 의식해서 이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속담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학회의 책임이 큽니다. 환경영향평가학회하고 환경영향평가협회 또 기술사회 이런 곳에서 명운을 걸고 이 평가 제도 법을 또 바꾸셔야 됩니다. 환경부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법을 바꾸지만 실제 이해관계자들이 나서서 적극 주도하셔야 됩니다. 거짓 부실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다 공통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부실을 처벌하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부실은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형법정주의 그리고 아까 황은주 박사가 얘기했던 명확성의 원칙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법리상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환경영향 평가 제도는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거짓 부실 가지고 쌈박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 사업을 인가 허가해주는 그 행정기관이 환경영향 평가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망신이고 거기에서 잘못하면은 이런 NGO라든가 주민들이 칼처럼 행정소송, 사법소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짓 부실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복잡한 규정들이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종주국이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원산지에서 그런 게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를 둘러싸고 말이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환경부가 이렇게 우리처럼 개입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자기네가 평가를 잘못하면 대통령 환경질위원회가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논평을 합니다. 넛지를 넣죠.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군말 없이 고칩니다. 이런 근본에 대해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제도를 홀라당 더 엎을 수는 없어서 대안을 제시하자면은 현재 이 거짓 부실에 대한 판단을 보면은 10개의 허들 중에서 한 개만 걸려도 한 개만 넘어져도 그냥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우수 마발까지도 평가 부실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평가로 돌아서야 됩니다. 즉 한두 개 잘못됐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법관들이 판결할 때는 변론의 전체 취지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듯이 그렇게 한번 가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영향 평가에 이제는 사실 그렇게 목을 크게 맬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이런 국가들은 환경영향 평가하다가 이해관계자가 많고 싸움박질이 많으면 그냥 생태계 서비스 평가로 돌아서도록 아니면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병행하도록 이렇게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2발제 황은주 박사가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제 천성산의 도롱뇽 몇 마리 가지고 싸우던 시대는 지나갔고요.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 서비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이 환경 영향 평가 가지고 그렇게 막 목매이지 않고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협회하고 평가학회는 명운을 걸고 이 제도를 좀 바꾸시는데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은진 과장님 평가청 만드셔서 환경연구원이 평가도 떼어냈으니 평가청 만드셔서 초대 청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사회자로서 한마디씩만 드리면 평가학회는 업계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고 사회의 공리를 추구한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협회랑 똑같은 목소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말씀드립니다. 네, 김철희 전무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항상 짧게 합니다. 먼저 저 지육철 의장님께 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등장성을 위한 요석 행위라고 하셨는데 그걸 저희 일종 평가업체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시 저희 일종 평가업체에다가 큰 소리로 시민 단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석 행위가 아니냐. 일종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 업체는 정해진 평가법에 따라 절차만 대행해 주는 업체입니다. 그걸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는 답할 수가 없고 그 큰 소리를 다 듣고 속으로 삭혀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자제시켜 주시면 좀 저희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부실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법을 정하는 건 국회입니다. 환경부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시민단체뿐입니다. 국회를 좀 강하게 압박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좀 도움을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저뿐만 아니고 일종 평가업체 모두가 느낄 겁니다. 제도 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에. 제가 건의를 해서 12명 중에 일종 평가업체는 1명, 2명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까? 현실을 제일 잘 아는 일종 평가업체가 많이 참여해야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되는데 일종 평가업체는 거의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되더라도 일종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부실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중립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부실위원회는 진짜 이 보고서가 거짓인지 부실인지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이종이 잘못해서 일종이 같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일종 평가업체가 아마 예측을 잘못해서 거짓 보고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종과 환경질 업체도 거짓 보고서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대로라면 하여튼 일종 업체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종 업체는 정말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 사업자가 돈을 준다고 일종 업체가 무조건 한다는 인식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자가 요구는 하지만 저희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호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자한테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최대한의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행위는 하더라도 그 이상한 행위는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인식을 사전에 가지고 저희 일종 평가업체를 대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짧게 1분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열띤 토론을 벌리는 건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근하의 고시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시간이 너무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서로 서로 공감을 느꼈다고 보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최근 저희 업계에 한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측정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따면은 거의 발주처에서 발주한 금액의 150%, 180%, 200% 심지어까지 줘야지 일을 수행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어느 한 곳에서 나서가지고 이거를 개선할 생각을 안 합니다. 매년 건의를 하고 해도 간담회는 간담회에서 끝나버리고 오늘 이런 자리도 또 실컷 토론을 하고는 개선 중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정을 가지고 이게 변경되지 않으면은 저희들 업계에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신입사원이나 대리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왜냐? 평가를 해가지고 뭘 비전이 있느냐 이거죠. 그 선배들이 뭘 해놨느냐 이런 비난까지 지금 말은 못하지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한 근 30몇 년을 지금 하면서도 평가 쪽에 하면서도 자괴감이 느껴지고 우리 직원들이 평가 직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거의 이거는 뭐 앞에서 쭉 언급했지만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직업을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학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평가 사회장님 그리고 기술사 회장님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뭐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최소한 분기별로 해가지고 개선될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급합니다. 업체가 지금 얼마나 더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저희들 앞에서 우리 신봉수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업계는 6개월 영업 정지에 PQ-4점이면 1년 넘어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피부적으로 좀 느껴주시길 바라고 학회도 그렇고 저희들 기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협회도 그렇고 이 어깨가 다 죽고 나면은 어떻게 책상에서만 일을 하실 겁니까? 어깨는 다 죽어도 되고 이런 현실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 좀 연착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을 대안을 좀 같이 마련해가지고 단기적인 부분은 빨리 국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 반성하고 정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참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학회에서도 앞으로 환경부랑 상에서 저희 학회가 플랫폼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부족하네요. 정말 다음에 또 조만간 또 서울에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150분 이상 참여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